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동안 무려 7차례나 연속해서 올랐는데요.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이 나아진 건 없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건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인데요.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 역시 마이너스일 거라고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무작정 올리자니 경기가 걱정이고 경기를 끌어올리자니 물가가 걱정입니다.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이 길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에 집중해야겠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 강원도 전당대회 일정으로 바빠서요. 오늘도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랫동안 미뤄온 숙제죠. 유보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보육체계를 합치는 건데요. 하지만 졸속 추진 우려가 있다고요. 잠시 후 전교조 경북지부 유치원위원회 손은실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인데요. 당대표 선거 준비로 많이 바빠서 오늘 강원도 홍천에서 일정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역시 젊은 정치인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의 김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3차 전당대회까지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토론회가 있고요. 연설회도 조금 이제 마지막에 수도권 연설회로 피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호 간의 공방들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뭐 손에 좀 땀을 쥐게 할 정도로 그 김기현 후보의 어떤 울산 땅 리스크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모든 후보들의 공격들이 좀 들어왔었고요. 특히 우리 코너의 주인공이었던 천하람 위원장이 그 윤핵관 문제를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뤘어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장제원 의원의 어떤 나중에 있어서 행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캐물으면서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있었던 윤핵관 세력들에 대한 비토 감정들 같은 것들을 조금 일정 부분 해소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요. 많이 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황교안 후보가 또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세게 몰아붙였잖아요. 네. 그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황교안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만 그동안 계속 봐왔었는데 어제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 묻는 모습을 좀 보면서 황교안 후보가 그래 검사 출신이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 울산 땅 문제를 파고드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황교안 후보의 좀 새로운 모습들 좀 발견했다. 저는 이 정도의 평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아무튼 또 과거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도 많이 했고 천하람 후보도 많이 했는데
적어도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부정투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아서 그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KTX 울산용 부동산 투기 의혹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저희도 한번 짚어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김기현 후보의 소유의 그 울산에 땅이 있는데 네. 그것이 KTX 노선이 가면서 그쪽 땅 쪽으로 좀 우회해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김기현 후보가 그 땅을 샀던 거는 1998년이거든요. 네. 그 김기현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이었고 그 당시 김기현 후보의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울산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는 그 정도의 위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 김기현 후보의 입장이고요. 이후에 어떤 노선이 개발된 거 역시도 민주당 정권에서 그다음에 다른 울산시장이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본인이 울산시장에 했었던 거랑 울산 국회의원을 했을 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기현 후보의 주장인 것이고 나머지 세 후보는 그래도 좀 미심쩍다. 왜 그렇게 돌아서 그 노선이 파졌냐라고 집중적으로 캐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기현 후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분간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이게 사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998년이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하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고 이후에 땅이 개발되고 노선이 개발된 것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그 울산시장이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대장동 투기 의혹이 민주당에서 불거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서 김기현 후보 울산 땅 TF까지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어떤 발견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간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미 다 검증이 된 건데 뭘 더 소명하라는 거냐라는 아마 억울함을 토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계속 공방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맹공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천하람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본인에게 뒤져서 3위로 내려앉는다고 해도 전당대회 도중에 철수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어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굉장히 아픈 부분을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선거 레이스를 마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에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최근에 천하람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실버 크로스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집요하고 좀 아픈 공격을 좀 한 것 같고 저는 이게 꽤 유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나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지지층이 있거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그런 2030 세대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반면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지지층, 견고한 지지층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당원분들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는 1위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따라가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최대한 많은 표를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아팠던 부분 중간에 철수를 한다. 뭐 계속 단일화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여론조사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판세가 참 궁금한데 향후 판세 전망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 천하람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한 지 이제 2주가 불과 조금 더 넘은 상황인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떨 때는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하는 거 여론조사도 또 제법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기존의 전통 보수 지지층과는 색깔이 다른 분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토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뛰어오르기가 좀 좋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지지 기반,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는 안철수 후보의 그 표를 천하람 후보가 훨씬 더 많이 흡수하고 뭐 오늘 합동연설회나 이후에 있을 수도권 연설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천하람 후보가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위 비윤계, 그러니까 네. 이준석계 약진 계속 될까요? 어떨까요? 천하람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 이상 친 이준석계 후보들의 지지율도 같이 오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네이밍을 잘 해놓은 것이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를 천하용인을 하나의 팀으로서 지금 묶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당원이 투표를 할 때 4개의 투표권이 생기는데 당대표, 그다음 최고위원 2개,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하나. 이 4개의 투표를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해주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 2명 가운데서 최소 1명 정도는 저는 최고위원 중에 1명으로 입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김병민 후보가 최고위원으로서 김기현 후보와 굉장히 강한 러닝메이트의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저는 김병민 후보 한 분과 그다음에 이 김용태 후보 또는 허은하 후보 중에 1명 이상 이렇게가 될 것 같고 지금 조수진 후보, 김재원 후보의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온 상황이라서 이 2분 중에 1분 정도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향 설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체로 희망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신당이 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네. 신당도 나올 거다 뭐 이런 말씀인데 과연 그런 방향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요새 박지원 전 원장의 그 정치 평론 중에 맞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터무니없는 그 평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네. 평론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지원 전 원장의 바람이 섞여 있는 이제 예측 같은 건데 네. 아무래도 보수당이 2개로 분열되면 민주당이 선거를 칠 때 좀 용이하다 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바람이 섞인 논평인 것이지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바람이다. 보수당 분열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오늘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나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의 발로 같은 거라고 봅니다. 부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단일 대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겠죠. 네. 그 부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 아래에 어차피 부결이 될 거라면 차라리 정치적으로 세게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센 언어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은 좀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사건 남아 있고요. 성남 FC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도 또 남아 있는데 각각이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차, 3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세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정치적으로 계속 구속영장을 받는 거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강한 임팩트를 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번이니까 부결이 된 것이지 2차, 3차에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더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 그렇게 크게 호재는 없었거든요. 물론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좀 있겠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구속영장 관련돼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니까 반사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 총선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고 다른 지도부가 빨리 안정되는 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무적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처우 격차 문제,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유치원위원회 손은실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보통합 논란인데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유보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갈등의 소재였는지 궁금한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보통합은 이제 0에서 5세 영유아 대상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이제 교육부 소관의 유아학교 체제로 이렇게 하나로 되는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0에서 5세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3에서 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부처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고 연령은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상 유아의 중복 관리 그리고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기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출발선이 불평등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보통합이 제안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유아교육계, 보육계 등등 입장 차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통합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현장 교사인 제가 느끼는 정도는 지금 느끼는 정도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통합 정도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0세에서 5세 영유아 대상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교육부 수관해 유아학교 체제를 이뤄하는 것이 유보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달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의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졸속 추진이다.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유보 통합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2월 12일 날 저희가 전국 교사 결의대회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교조는 유보 통합을 반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데 네.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 이걸 반대하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월 12일 날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통해서 외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 통합의 전면 철회였는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현장 교사와 유보 통합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듯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졸속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하기 어려웠던 어떤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단 3년 만에 유보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는 유보 통합을 위한 새로운 통합 기간의 모델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그리고 2025년에는 전면 적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결 과제가 분명히 많아 보이는데 단 3년 만에 완성한다는 게 왠지 좀 믿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립 비율이 초등은 98% 이상이 국립이지만 유치원은 30.4%라고 해요. 이렇게 공립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보 통합을 한다면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례는 공립의 비율이 거의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인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15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원을 마련할지, 예산을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감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상향하겠다 이런 말들만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이것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아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새로운 기관 모델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동시에 선도교육청을 선정하고 2023년부터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저는 제3의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 제3의 기관에서 어떤 통합교사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 있어서 현장 유치원 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유로 2월 12일 날 교사 결의대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보 통합 전면 철회를 외친 이유입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 통합을 반대하는데 일방적인 진행이고 단 3년 만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교사 양성이라든가 자격 기준의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리고 제3의 기관도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아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일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교육과 보육이
어느 몇 살까지는 보육이다, 몇 살까지는 교육이다 이런 구분 자체가 하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치원은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에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교사는 교직 이수를 하고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유치원 종교사 자격으로 아예 유치원 교사가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으로 0에서 5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교사 자격과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치원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대학교도 3년제 이상은 나와야 네.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보육교사는 2년제까지가 허용이 되고 이런 네.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럼 2년제까지도 혼용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 네. 학점 언행제처럼 아, 약간은 좀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인데 이런 점도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립 유치원과 이제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 법인화되어 있는 초중등의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모든 그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립 유치원은 이 법인화된 사립학교와는 전혀 다르고 지금은 개인의 그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 이 모든 영유아의 추별점 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어떤 장치든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립을 지원하면 사립을 사립 포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2020년에 사립 유치원 에듀파인,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했는데 그때 반대가 엄청 심했고 네. 그 집단 휴업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 정교조에서도 요구하는 거고 유보 통합의 선행 조건으로는 사립의 법인화가 꼭 되어야 된다.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립의 법인화가 요구된다. 이 말씀해 네네. 주셨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청원한 건데요. 이 세 단체 정교조와 국공립연합회 교사노조 이 세 단체에서 연대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고 꾸준히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에 따라서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하는데 초중등 교육기관에 비해서 같은 학교로서의 공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교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치원이란 말은 초등학교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일대의 잔재라고 해서. 근데 유치원도 그와 같은데 아직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이제 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체제로서 유초 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확립하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이번에 연대에서 청원을 했습니다. 네. 유아 만 5세 의무 교육 실시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인데 유아 교육도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네.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또 실시 중이라고요? 네. 제가 선진국에 이미 실시된 어떤 나라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 해외 여러 다른 나라에서 5세 의무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보 통합 때문에 해외 동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유보 통합이 많이 이제 된 나라들도 있고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뭐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 이제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일본은 시도는 했지만 약간 실패한 사례인 것 같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나라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낮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정교조에서 5세 의무 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저출산 시기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유아 5세 의무 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자격을 둔 논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좀 쉽게 그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정교사 자격증에 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 자격을 얻는 이게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자격을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유치원 교사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이 두 자격을 그냥 갑자기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또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의 질과 유아교육 전문성이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소리도 높고, 그러나 이제 통합이 된다면, 그리고 그 처우와 뭐 자격이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그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선까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이제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아이들의 행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동의하지만 어느 수준만큼 개선해야 될까. 이게 자세히 계획이 없지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조금 많이 필요하고 교사들 사이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1월 11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이렇게 청원이 되었는데,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5만이 넘어서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아주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되는 유보통합을 좀 추진을 멈춰달라는 그런 요청한 청원인데요. 그리고 이 청원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16일에는 그 국회 앞에서 이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에서 주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부모 연대에서 이런 주장한 것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청원과 기자회견, 그리고 또 교사 결의대회가 있었던 여기에 모두 참여한 학부모나 또 관심 있는 분이나 또 교사나 모두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이렇게 유보통합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안 되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 토론도 안 되고, 어떤 한쪽의 의견만으로 소통 없이 유보통합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된 많은 분들의 그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유보통합 방향을 함께 정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도 교사도 학부모도 행복한 유보통합을 원합니다. 네.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을 생각한다, 이 말씀이 참 와닿고, 유아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한 유보통합을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도 와닿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유치원위원회 손은실 사무국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맥
오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어제 3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해 보이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되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던 전당대회가 네. 되게 재밌어졌어요. 네. 우리가 영화 보다가도 가끔 주인공보다 조연 배우가 아주 이게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하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 느낌인데, 저희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김기현이라는 분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네. 협상력이 있는 대표, 그리고 용산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어야 여야 간에 이게 정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용산하고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안 만난 거잖아요. 네. 취임 이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예, 이러니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하고 야당의 당대표라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현안도 풀고, 요즘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미분양 아파트도 너무 많이 늘고 다들 참 23년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가 좀 살아나려면 저는 그래도 협상력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다. 그게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협상력 있고 소신 있는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신망이 있어야 뭔 발언을 하고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도 돌아가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있고 할 때 민주당하고 협상 다 해놓고 나가도 네. 당내에 가면 매일 다 이게 도로아미 탑을 대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좀 협상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망 있는 대표, 협상력 있는 대표, 소신 있는 대표가 돼서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치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기가 정말 드라마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용산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화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다면 네. 여당하고라도 대화의 물꼬가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힘든데 네. 정치는 자꾸 극단을 향해 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토론회 중에 김기현 후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부에서 김재섭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21년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있을 때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뒤에 이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이게 이렇다 할 이렇게 딱 이 불법적인 요소를 찾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왜 정치가 내부에서 이 경선하는 과정 이럴 때도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네. 자기 당 내에서 당 식구들끼리 싸울 때 보면 더 살벌하게 싸워요. 네. 네, 우리 얼마 전에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 과정에서도 막 죽기 살기로 싸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경선 과정에서도
그때 이제 뭐 다스 문제니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내 선거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막 극한의 대결 구도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당이라는 틀을 빌려서 정치는 하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서로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고 각자 도생하는 정치로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면서 당내 선거마저도 이렇게 극단을 향해 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보면서 옛날에 저 얘기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게 뭐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 오늘 기자회견 했었죠. 네네네. 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의혹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소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치가 자기 식구들끼리도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검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협력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또 저도 와닿는데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에 전달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부결은 될 텐데요. 부결은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건 뭐 2차, 3차 계속 구속영장 발부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니네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걱정들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 시간이 국민들을 향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부결은 될 거고요. 그것이 굳이 당론으로 채택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더 우스운 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투표에 맡겨지겠지만 결과는 저는 부결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뭐 깨끗하게 털고 본인이 스스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본인이 받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시각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이 호소가 주장이 서로 국민들을 향해서 아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막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국민들이 이게 검찰이 좀 너무한 것 같아. 2차, 3차 계속 구속영장 발부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망신 주는 식으로 야당 대표를 다뤄야 할까? 라고 국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돌기 시작하면 검찰의 태도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과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영장 청구 국회 표결이 반복되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거다.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담 되지요. 그렇죠. 부담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 구속영장 한 번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어쩌면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전국정당위원회 출범식을 할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많이 밝더라고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좀 어둡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었는데, 저는 검찰이 그런, 이게 아주 치졸한 방식으로 이 야당 대표를 탄압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 반발이 저는 국민들한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지. 우리가 믿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뭐 정치라는 게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딪혀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가 무산이 됐어요. 3월엔 통과할 네. 수 있을까요? 이 3월 통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3월 통과가 되려면 해야 하는 일들이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한테 네. 있는데 네. 그 일을 제대로 해주면 아마 3월 통과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건 3월 통과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논의를 하고 나서 당시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작년 11월 22일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정 간의 협의가 끝났다. 이견이 다 조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법안 심사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니까 정부기관이 담당 부서가 와서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 부처가 이것을 감당할 의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확인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부가 국비 지원되는 항목 대부분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반대 그러니까, 입장을요? 네. 네네. 신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의 주변지 개발하는데 국고 지원하는 거 정부가 반대했고요. 네. 그 다음에 종전부지, 대구의 종전부지를 개발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거 그것도 명확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죠. 법안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고 지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통과가 되어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 제가 인터뷰에서 이 신공항 이전 특별법이 네.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희망 고문하지 말고 현실화시키고 타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충분하게 의견 조정을 하고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법안 협상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국비 지원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안 된다면 안 정말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러는데. 예, 네.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